네, 안녕하세요. 저는 율펜아이비 치과 원장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벚꽃 때문에 서울 시내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장소를 좀 잘못 알아가지고 이게 제가 좀 시간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는 언제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자연 치아를 오래 쓰는 그런 치료 선택에 대한 기준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는 이를 빼고 나서 두세 달 안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나서 심고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수명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임플란트 한 번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빼고 나고 방치하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첫 번째로는 잇몸뼈가 많이 녹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뼈가 많이 녹아서 나중에는 이제 뼈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치아들이 그쪽 치아로 쓰러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치아가 이제 맞물리는 게 또 좋지 않아져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빼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안 하고 방치를 했을 때는 치료 비용이나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뼈 이식을 치료 난이도가 뼈가 많이 녹아 있으면 실제로 임플란트는 뼈가 있는 곳에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치료 난이도가 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가 빠졌을 때 바로 치료를 못 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는 치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치료를 미루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조금 저도 이제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치료를 조금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치아들도 사실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치료하면 비용이 사실 좀 적게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방치하고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찾아오게 되면은 비용이 사실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방치할수록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게 되니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자연 치아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연 치아가 일단은 최우선이에요. 임플란트는 이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차선책이고 당연히 이제 자연 치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치아가 정말 멀쩡한데 그리고 아니면은 신경치료하고 이제 크라운을 씌워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불구하고 이제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가끔 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그 과정이 임플란트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크라운 치료를 해도 어차피 또 망가지면 임플란트 할 텐데 한 번에 임플란트 하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임플란트는 이제 그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치아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뺄 때 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말 빨리 빼는 게 좋은 상황인데 안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빼기 싫으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도 이제 치과 의사인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당장 빼는 것이 환자분한테 이제 더 이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이 자체를 빼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한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치아를 오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안 빼고 놔두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무섭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비용으로 이제 이를 빼면 또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누가 봐도 빼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뼈가 너무 망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또 추후 임플란트 난이도를 또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신경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살리려고 노력 안 하고 이제 빼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재신경 치료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치아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치료적인 신념이 있어서 재신경 치료를 많이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재신경 치료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사실은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재신경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잇몸이 너무 안 좋아서 뼈가 망가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빼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잇몸뼈는 튼튼한데 신경 치료가 탈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재신경 치료를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신경 치료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재신경 치료를 일단 하고 나서도, 재신경 치료라는 게 사실 이제 치아 뿌리, 이게 그림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치아 뿌리 끝에를 치료하는 게 재신경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 치료를 못 하게 되면 뿌리를 자르는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를 자르는 수술은 좀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앞니나 이제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접근하기도 쉽고 뿌리를 자르고 내고 이제 예후도 좋은 편인데요.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뿌리 자체가 3개고 일단은 좀 되게 큰 어금니는 또 입안 구석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술 난이도도 올라가고 뼈도 그 부분은 되게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어금니는 이를 이제 뺀 다음에 뿌리를 자르고 다시 재식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식립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치과 의사가 된 지 이제 2010년도에 졸업했으니까 16년 됐는데, 제 경험상 그거는 그 정도의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조기 발치 현장, 여기에 좀 말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말 어쨌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이 좋은 이제 치과 의사분이 판단하기에 바로 빼는 게 좋다 생각하면 바로 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살려볼 여지가 있으면 그래도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치료를 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빼시는 게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기 치료의 중요성이, 이를 빼고 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식립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근데 즉시 식립은 저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뿌리가 하나인 경우에는 많이 합니다. 뿌리가 하나인 경우는 왜 많이 하냐면,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모양이랑 이를 뺀 모양, 그 뿌리 모양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드릴링을 많이 안 하고도 쏙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를 빼고 나서 첫 3달 동안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세포나 이런 것들이 가장 뼈랑 잘 붙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를 빼고 즉시 식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제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2개 또는 3개거든요. 그런 경우는 임플란트 모양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드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오히려 3달이 지나고 나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빼고 나서 바로 시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한두 달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 선택의 우선순위인데, 이제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자연치아겠죠. 그래서 이제 충치가 작을 때 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잇몸이 나빠지는 건 사실 유전도 많이 커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잇몸에서 피가 좀 나신다 하시는 경우는 나라에서 스케일링을 한 번 이제 보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서구권, 미국이나 이런 데 치아보험들은 스케일링을 1년에 2번 보장을 해줍니다. 그 말은 이제 최소 2번은 치과를 오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이제 스케일링을, 저 같은 경우는 잇몸이 저도 뭐 이렇게 당연히 전 치아가 튼튼한 편인데 스케일링을 그래도 한 3번, 4번 이상도 합니다. 1년에.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양체질로는 못 닦는 경우가 그런 부위가 있어서 치과에 자주 가서 나쁠 건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순위로 이제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브릿지는 요즘은 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거의.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제 대중화가 좀 덜 되고 비용이 비쌀 때는 브릿지가 오히려 더 쌌었는데 요즘은 임플란트 비용보다 브릿지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사실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비용보다도 브릿지를 하려면 양옆에 치아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브릿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한 지 좀 됐어요. 특히 멀쩡한 치아를 이제 깎아서 브릿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브릿지라는 건 다리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치아가 없을 때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이제 그거를 연결해서 이제 이를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멀쩡한 치아를 깎다 보면 시리기 때문에 신경치료도 거의 대부분 하게 돼 있습니다. 브릿지는 치아 삭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브릿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떤 경우에 하냐면 뭐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이제 주사제를 맞으시거든요. 근데 골다공증 주사를 장기간 맞으신 분들 보면은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그렇게 이제 뼈에 자극이 가는 이제 시술이 들어갔을 때 골 괴사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1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무조건 나는 임플란트가 싫다, 빨리 그냥 끝나는 브릿지가 좋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를 굉장히 이제 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 시간이 브릿지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최후의 보루죠. 이가 없을 때 하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임플란트가 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임플란트는 영구적이면 좋지만 아닌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국산 임플란트들은 영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국산 임플란트는 10년, 20년 됐을 때 뼈가 녹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뼈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염증이 생기면 재시술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임플란트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의 이제 의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외산 임플란트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임플란트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치의분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그거를 하시면은 그래도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게 또, 자, 이제 그 다음을 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건 얘기는 또 이따가 또 드리고, 임플란트를 이제 한번 일단 심었으면은 오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는 정기검진 및 스케일링. 자, 저희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요거는 정말 미니멈이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예, 그 정도 건강하신 경우에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칫솔만 쓰시는 게 아니라 치실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 분들이 아닌 분들은
오해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치간 칫솔을 쓰면 좋대. 그래서 치간 칫솔을 무조건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치간 칫솔은 잇몸이 좋은 경우에는 쓸 수도 없습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치간 칫솔은 잇몸이 안 좋으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좋고, 젊은 분들은 치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치간 칫솔과 치실을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잇몸도 좋고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인데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잇몸을 좀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게 잘 맞게 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딱딱한 거 즐기는 음식. 사실 자, 뭐 사탕을 깨물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오징어 건조된 오징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턱 근육이 과도하게 강해져서, 턱 근육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당연히 씹을 때 좋겠지만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턱 근육이 강하면 치아들도 깨지기가 쉽고 이가 갈리기 쉬워서, 사실은 이게 턱 근육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보톡스를 통해서 턱 근육을 좀 줄여주시는 경우가 좋아요. 턱 근육이 약해서 문제 되신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하지만 턱 근육이 강하면 확실히 좀 치아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잇몸이 안 좋아요.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니까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잇몸에 피가 난다. 그거는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잇몸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치은염에 이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잇몸뼈에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바로 스케일링이나 이제 또 치과에서 보험은 스케일링이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잇몸 치료는 횟수 제한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뭐냐, 이제 그 치료 과정이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래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치료를 받으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말하는 임플란트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픽스처라는 게 있고,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고, 크라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다 일반 분들이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치아를 빼면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뿌리에 심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불러요. 뿌리에 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둘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버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이를 빼고 뭐 당일날 심을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뭐 한두 달, 세 달 뒤에 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환자분이랑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빼자마자 심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빼고서 세 달 뒤에 심는 게 좋다, 아니면 뭐 빼고 나서 6달 뒤에 심는 게 좋다, 정해진 답이 없어요. 환자분마다 치아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치의분과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식립을 하고, 이제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랑 굳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뭐 2달 만에 굳기도 하고, 뼈가 이제 좀 무르신 분들은 뭐 3달, 4달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맥시멈 저 같은 경우는 루틴하게 3달을 기다립니다. 일단 3달을 기다리고, 좀 뼈가 안 좋다 하시면은 4달 기다리고, 너무너무 안 좋다 하면 6달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0%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루틴하게 3달을 기다립니다. 그냥 쉽게 뭐 2달 뒤에 하나, 3달 뒤에 하나, 한 달 차이기 때문에 저는 90%는 3달 뒤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는 4달 뒤에 해요. 그리고 1%는 6달 뒤에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뭘 하냐? 본 뜨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뜨는 거. 네. 그래서 본을 뜨고 보통 일주일 뒤에 완성이 되면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차 처음에 이 뿌리를 심을 때
거기에 이제 뿌리를 심으면 잇몸으로 뿌리가 덮여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본을 뜨기 위해서 잇몸뼈를 또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구슬 하나를 달아 놓습니다. 잇몸 위로 튀어나오게. 그거를 이제 다는 경우가 있고 안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90%는 달지만 10%의 경우는 안 단다. 하지만 확실히 안 다는 경우가 수술 성공률이 높긴 합니다. 자, 그럼 임플란트가 이제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국산도 사실 임플란트가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책임감도 있게 하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 치료하지 않은 임플란트도 봐드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에 가면은 자기네가 쓰는 그 시스템이 아니면 못 본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병원이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원장님이 안 계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도무지 이거를 미아찾기도 아니고 이거를 시술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시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잘 팔리지 않는,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은 임플란트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제품들이 단종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규격 같은 것이 저희가 국산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규격이 많아요. 그래서 뭐 A 임플란트를 써도 B 임플란트는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환이 안 되는 임플란트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임플란트를 내가 했는데 심지어 그 회사가 망했고 원장님도 안 계신다. 이런 경우는 정말 난감하죠. 그 제품을, 그 부속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는 환자분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고자 저희 병 왔으니까 끝까지 책임지려고 최대한 수소문을 해서 부품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뭐 제가 뭐 어떤 회사들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기 오스템, 덴티움, 메가젠 요 회사들은 그래도 망하진 않겠다, 요렇게 좀 보여지는 회사들이고요. 물론 밑에 회사들도 그런 중소기업들도 살려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봉직이라 해서 여러 군데서 일을 해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임플란트를 접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병원에서는 딱 두 가지만 써요. 국산 하나, 외산 하나. 그 이상을 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갖추고 있을 수도 없고, 미리 다 부품을 갖추고 있어야 환자분이 오셨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 제품만 쓰고 있어요. 이제 외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 소수 회사들이 상당한 매출을 이제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부작용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랬죠? 임플란트가 평생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심었을 때 오래 가는 임플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임플란트 위주로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임플란트들은 많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외산을 쓰시려고 해도, 그리고 외산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외산 중에서 굳이 중상급? 중급 정도의 외산을 굳이 뭐하러 쓰는지, 저는 그거를 쓰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외산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져가면서 너무 비싸지 않게 가격을 책정하고 싶으신 건지, 그런 걸 저도 묻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산을 그냥 제일 고가인 프리미엄 라인으로 구비를 해놓고, 국산도 가장 대중적인 걸로 구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과 외산의 또 큰 차이가 뭐냐면, 이걸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업계 이런 또 비밀을 또 제가 노출하면은 또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무릅쓰고 말씀드리는 게, 임플란트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뿌리를 심고 머리랑 이제 나사로 조이는 걸 해야 되는데, 국산은 이 조이는 그 나사가 뭔가 공구가 정확하지 않는지 쓰다 보면 풀려요. 뭐 그래서 풀리면 다시 와서 조이시면 되는데, 확실히 외산보다 잘 풀리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논문을 제가 오늘 갖고 오거나 그런, 저는 뭐 논문을 이렇게 하는 그런 판은 아니고, 실전에서 이제 다양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외산이 스크류랑 이런 공구 같은 게 정밀도가 높아서 잘 안 풀려요. 한번 조여 놓으면.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대중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국산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다, 난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 하면은 외산을, 그러면은 치아에다가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선택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는 의사의 숙련도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개별성이 존재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적합한 걸 쓰는 게 좋겠죠. 뭐 임플란트도 뭐 길이, 굵기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케이스에 맞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가 또 제일 잘 되는 그런 거를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브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의사분과 상의해서 무조건 이걸 하시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제 숙련도도 중요하고, 본인한테 맞는 적당한 그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가 다 빠졌어요. 이를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20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저조차도 외산을 권유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쨌든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는 국산을 저도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뭐 1개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외산을 좀 권유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임플란트 이것도 제가 또 경험에서 나와서 뭐 드리는 말씀인데, 논문 정확한 이런 실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논문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초기 국산 임플란트는 초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이 초기는 뭘 말씀드리냐면, 3달 안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5년, 10년 넘어가면은 장기 실패하는 경우는 있고요. 오히려 외산 같은 경우는 초기에, 외산 임플란트 조금 더 조건이 예민하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이라도 뭐 감염이 있었거나 뭔가 그런 손상이 있었거나 하면은 바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신고 나서 1달 안에 바로 빠져서 오세요. 외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수술 당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술 이후에 뭐 1달 이내가 굉장히 중요한데, 1달 이내에 그쪽으로 뭔가 면역이 떨어져서 염증이 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그쪽을 뭐 건드렸다거나 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희한하게 외산은 바로 빠져서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굳으면 평생 가는 게 외산인데, 또 처음 1달 동안에 뭔가 문제 있었으면은 바로 그냥 빠져서 옵니다. 사실은 초반에 빠지는 임플란트는 다시 심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너무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다시 식립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장기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아요. 근데 이게, 자, 2가지 경우가 있겠죠. 원래 잇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서 옆에 치아가 뼈가 녹으면 당연히 임플란트도 녹겠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건강 관리라든지 뭐 위생 관리, 흡연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치과를 자주 와서 그렇게 임플란트 주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옆에 있는 치아들은 멀쩡한데 임플란트만 주위염이 생겨서 뼈가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단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 2주간은 정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은 한 달 동안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비용과 이제 자 보면 임플란트가 보통 그래도 이제 뭐 뼈 이식까지 하고 하면 100만 원에서 뭐 저희는 외사는 또 2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을 하면 이제 두 개가 보험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본인 부담금이 제가 알기로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은 좀 추가 비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장형 임플란트, 공장형 저가형 임플란트 그런 치과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 광고 보시면 임플란트 하나에 뭐 20만 원, 30만 원, 뭐 29만 원, 39만 원 그런 광고들도 보시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싸고 좋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고를 때 싸고 좋은 거를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병원 선택하는 기준이 그 환자분의 마인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환자를 돈으로 보냐, 환자를 정말로 존중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실력도 있느냐, 그런 거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사분의 관상도 한번 보시죠. 관상이 너무 이제 사기꾼 같거나 너무 이제 돈만 보게 생겼다 이런 분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관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또 비용을 말할 때 뼈 이식 비용이 사실 이제 그 환자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멀쩡한데 뼈 이식 안 해도 되는데 뼈 이식을 하고 또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또 임플란트는 싸다고 이제 유혹을 해놓고 뼈 이식 비용으로 이제 또 소득을 창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의사의 이제 양심에 또 따른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싸다고 해서 갔는데 또 알고 보니 또 다른 데랑 큰 차이도 없어. 왜냐면 또 뼈 이식을 또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뼈 이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뼈 이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뼈 이식을 안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뼈에다가 심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자, 뼈 이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뼈든 자가뼈든 이제 이식을 하고 그쪽에 이제 뼈가 생성되기를 기다리는 건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뼈가 좋을까요? 인공뼈가 좋을까요? 아무리 인공뼈가 뼈가 된다 해도 엑스레이상에 뼈가 된 것 같이 보여도 그 강도가 자기 뼈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기 뼈 있는 부위다 심고 과도한 뼈 이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뼈 이식이 정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잘 하죠. 그것도 자, 임플란트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 병원은 영어로는 덴탈 포비아라고 하는데 치과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자, 치과 공포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치과에서 두 가지가 있죠.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N2O 가스라 그래서 웃음가스, 흔히 말해서 겁이 많은 애기들이 하는 가스가 있는데요. 그 가스를 마시면 대부분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반응이냐면 웃는 경우가 있어요. 웃음가스니까 웃겠죠. 하지만 웃지 않고 좀 뭐라 표현하죠? 이게 가위 눌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둘 다 겁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가스로 해서 다 웃는 건 아니고 웃음가스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가위 눌린 것처럼 좀 이렇게 그런 뭐 약간 눌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공포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시는 게 경우가 좋고, 왜 그러냐면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N2를 하루에도 몇 경우씩 하는데 부작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N2는 부작용이 생길 수 없는 치료예요. 물론 근기증도 있습니다. 근기증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스크리닝을 할 것이고, 그래서 확실히 너무 바삐 돌아가는 병원, 그리고 의사가 이제 너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집중을 못하는, 이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을 못하면 그렇게 스크린에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깊은 진정이라 해서 저기 뭐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이런 거를 이제 IV,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아시죠? 우리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하듯이 그거를 이제 루틴하게 치과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공포증이 있는 경우는 사실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이제 공포증이 없는 경우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수술을 그냥 빨리 끝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거를, 왜냐면 대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사고 한 번 났었죠. 그래서 그거는 또 생각을 해보시면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 병원에서 아무리 큰 치과 병원이라 강남에 있는 큰 치과 병원이라 하더라도 뭐 응급 상황의 대처가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로컬에서는 거의 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학병원이, 저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도 대학병원이 아니면서는 하질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컬에서는. 물론 뭐 우리 병원은 뭐 마취과 의사가 뭐 상주해서 대처 가능하다. 마취과 의사가 한 사람 환자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취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공포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정신과를 저희 리퍼를 보내가지고 신경 안정제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한두 알 드시고 치료를 받으면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 건 특별히 크게 사고가 날 일도 없고, 차라리 그런 방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포증이 심하신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정신과 약, 이제 신경 안정제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N2를 이제 하면, 이렇게 해서도 공포를 느끼시는 경우는 사실은 큰 병원, 대학병원 가셔야죠. 저희가 말하는 큰 병원은 강남으로 가라는 말은 아니고 대학병원을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좀 길어졌죠. 그리고 이제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 기간은 정말 난 급하다, 난 빨리 해외 나가야 된다 하면 뭐 2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면은 뭐 3달 걸리는 경우가 일반 90%라고 했고요. 그리고 9%는 4달, 1%는 6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달 넘게 기다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뼈가 안 된다고 봐야죠. 자, 수명은 얼마 되나요? 평균 10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 10년 쓰려고 임플란트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플란트 한번 쓰면 죽을 때까지는 써야 됩니다. 최소한 옆에 치아가 잇몸 질환으로 빠지기 전까지는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을 써야 될 임플란트를 저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고, 그리고 식사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임플란트를 안 한 부위로는 식사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금속 알레르기가 있으면,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못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뼛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굳이 나는 금속이 정말 안 맞는다 하시는 경우가, 제가 이제 저도 환자를 보면서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르코니아 소재로 된 임플란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도 그래서 지르코니아 된 또 시술을 드물죠. 이거를 할 경우는 거의 없어서 5케이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 시청자분들 질문, 이제 질의응답 시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카토폰님. 어머니가 앞니, 어금니 등 10개 이상 발치했는데 한 주는 3개 신고, 그 다음에는 3개 신고, 그 다음에는 1개 신고. 이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으시죠. 제가 볼 때는 뭐냐면 한쪽은 3개는 오른쪽이고 2개는 왼쪽이고 뭐 그 다음에 1개는 앞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손이 빠르고 수술을 잘하면 하루에 그냥 다 심어버리겠죠. 이거를 뭐 하지만 또 다 심으면 문제는 그날 하루 식사가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오른쪽은 하루는 오른쪽 씻고 하루는 왼쪽 씻고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또는 3번 나눠서도 할 수 있다. 뭐 큰 문제는 아니다. 하루에 심어도 되지만 하루에 심으면 그만큼 그날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른 질문 볼까요? 자, 이미 흔들리는 치아는 자, 이게 사실은 엑셀이랑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가 흔들린다고 무조건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게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흔들린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상에 뼈가 많이 녹아 있고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는 빨리 치아를 제거해서 더 이상 염증이 이제 뼈를 파괴하는 걸 막을 때 이제 빨리 빼는 거고 흔들릴 때는 일단은 잇몸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것도 저도 참, 권유를 하기 좀 어려운 치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치아 잇몸뼈를 조금 강하게 만드는 그런 약제가 있어요. 효과가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좋은 치료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 약을 쓴다 해서 뭐 없던 뼈가 왕창 생기고 이렇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치료를 해볼 만한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쓰면 좋은 치료약이 있는데 약 자체가 원가가 비싸고 보험 치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권유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 치과 가서 잇몸 치료하면은 돈 얼마 나오죠? 3만 원 이하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을 쓰려면 약값이 있기 때문에 뭐 2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몇십만 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시기가 아무리 이제 돈이 많다 하시더라도 이걸 꼭 해야 돼? 다른 데서는 권유하지 않는데 이걸 왜 권유하지? 그냥 난 이렇게 비싼 건 안 할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안 되지만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커트하고 이래도 몇십만 원 나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치아에 이렇게 돈 쓰는 거 제가 상호명까지 그런 치료약을 이름을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싸고 좋은 약이 잇몸에 좋은 그런 제품이 있냐 한번 주치의분께 물어보시고 상의를 해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랑 브릿지 중에 관리나 수명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뭐가 낫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임플란트예요. 브릿지는 할 수가 없을 경우에만 이제 하는 거고 둘 중에는 무조건 임플란트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브릿지의 단점은 옆에 있는 생치아를 깎아야 돼요.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자, 어금니 쪽에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다. 자,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인지 욱신한 통증인지 아셔야 되는데 욱신한 통증이면 잇몸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통증이면 이가 좀 좀 금이 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런 경우는 치과를 가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이 사이에 뭐가 껴서 그러나요? 자, 그러니까 아픈 게 욱신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치실을 하셔야죠. 치실은 저희가 하루에 2번, 3번, 최소한 1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치실을 안 하면,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치아 사이에 조금이라도 뭐가 껴있으면 불편해서 못 견디거든요. 근데 둔감하신 분들은 뭐가 껴있어도 모르고 그냥 살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이가 썩고 잇몸이 나빠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처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 증상은 뭐죠?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죠. 문제가 있어. 너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원인을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치과를 가셔야죠. 치과 가는데 저희가 돈 얼마 들죠? 3만 원도 안 들죠? 그러니까 가시는 게 좋죠. 저희 나라는 참 건강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거를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최대한 이상의 몸이 본인에게 신호를 보내면 최대한 치과를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자, 사랑니를 빼면 의사분들이 다음날 소독받으러 오세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죠? 이를 빼면 이제 발치와라에서 구멍이 생기죠. 그 구멍에 이제 잇몸, 피나 혈변 같은 것들을 뭉쳐서 잇몸이 차고 뼈가 차는 건데 이를 빼자마자 그쪽에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잇몸 차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와서 소독받을 때 이물질이 낀 거를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빼고 나서 다음날 치과를 가서 소독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뭐, 근데 이제 나는 너무너무 바쁜데 치과 가면은 뭐 5분도 1분밖에 사실 안 걸리거든요. 그 과정이. 그걸 위해서 꼭 가야 되냐 하지만 혼자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뭐, 식이온수를 사서 혼자서 가글을 하셔도 그 구멍에 빠진 이물질을 제거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질문은 이물질이 낀 상태로 잇몸살이 채워지냐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잇몸살 속으로 이물질이 껴있냐 그건데 그건 아니고 잇몸이 안 생깁니다. 이물질이 껴있으면. 그래서 그거는 뭐 소독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염증이 심해서 발치하면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염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러면은 3달 기다립니다. 너무 심했다. 3달 기다리고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심하면 6달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6달 이상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잇몸 이제 이를 빼는 경우는 염증이 심해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충치가 생겨서 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뼈는 튼튼하기 때문에 빼고 바로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해서 빼면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70대 후반, 80대도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있느냐? 자,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분들이 심으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심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100세 시대고 가급적이면 건강하시면 80대에도 임플란트를 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죠? 수술을 최대한 빨리 끝내드려야 된다는 거. 출혈도 안 되면서 피도 안 나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고령이신 경우는 확실히 싼 데보다는 이제 실력이 좋으신 데를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자, 신경치료 브릿지를 했는데 씹을 때마다 통증이 있어요. 신경치료가 덜 된 건가요? 이거 어떻게? 자, 이거는 신경치가 덜 됐다고 표현이 좋을지, 그렇죠. 환자분들은 덜 됐다고 표현을 쓰시는데 제대로 안 된 거죠. 씹을 때 아프면. 자, 신경치료를 해도 씹을 때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상 보면은 1%가 안 됩니다. 많아야 5%? 5%가 안 돼요. 그럼 본인이 그 확률이다? 그럴 수도 있죠. 신경치료를 해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빼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는 사실 신경치료 하기 전부터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신경치료가 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씹을 때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재신경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든지 재신경치료가 재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치료할 때 제대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어떡하냐. 네. 그 다음,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이거 뭐 아픈 거 좀 참으셔야죠. 어떻게. 아니면은 뭐 재신경 치료를 하려면 브릿지를 뜯어야 돼요. 그래서 하신 데 가서 신경 치료를 좀 다시 한번 해달라 하든지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 하시면 좋은데 그분이 사실 신경 치료를 처음에 뭐 일부러 못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셔도 그 치과에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볼게요. 자,
골밀도가 안 좋으시고 주사를 4년 맞으셨고 자,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주사를 맞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주사도 보통 뭐 6개월 텀, 3개월 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주사를 맞고 6개월 뒤에는 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주사를 맞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가 큰 이제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치과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감 없이 과감하게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